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어제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하 발언을 해서 논란이 컸었는데 오늘 같은 당의 양이원영 의원이 이 논란에 기름을 붓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투표하는 이들은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던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검찰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이번에는 회기가 아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 없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다고 하네요. 그 속사정 저희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박정훈의 정치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어제 노인 폄하 발언, 정치권을 강하게 흔들어 놨습니다. 같은 당의 양이원영 의원도 이번 논란에 불을 지폈는데 먼저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혁신의 동력을 저해하는 모든 시도와 언행에 대해서는 일체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미래가 훨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세대의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김혁신위원장 본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언론의 과도한 해석이죠.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주고 미래를 개척할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이 발언의 파장이 좀처럼 수그러들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나왔던 이야기들 이채림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어제 해명이 더 큰 논란을 낳은 측면이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짚어볼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해명을 따져보기 전에요. 먼저 이 김 위원장의 문제의 발언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그다음에 엄마 나이로 여명까지로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 투표장에 청년들이, 젊은 분들이 나와야 그 의사가 표시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했던 기억이 나요. 네. 먼저 해당 발언에 대해서요. 혁신위 측은 이게 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했을 뿐 민주주의의 1인 1표에 대해서 부정한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말이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네, 일단은 이 아들이 했다는 예. 말을 보면요. 이게 좀 저희가 이 김은경 위원장의 설명을 토대로 좀 재구성을 해봤는데요. 네. 한 10여 년 정도 전의 일인 것 같습니다. 중학생 아들이 나랑 엄마 나이 각각 이 남은 수명으로 해서 이거를 좀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남은 수명이 많으니까 조금 더 투표권이 비례적으로 커야 되고 엄마는 수명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작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예. 그때 이 김 위원장이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참 맞는 말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 위원장이 이 얘기를요, 이 청년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얘기인데요. 이 청자들을 향해서 이게 참 합리적이지 않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노인표의 가치가 청년표의 가치보다 더 적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건 이미 1인 1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좀 부인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좀 있는 건데 이게 민주주의 역사를 보면은 이 참정권이 어떻게 발전했는지와 민주주의 역사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1인 1표제를 부인하는 듯한 얘기를 합리적으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혁신위에서도 이게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용될 수 없는 아이디어다. 그걸 김 위원장도 분명히 인정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 이게 수용될 수 없는 아이디어인데 어떻게 맞는 말이 되고 합리적인 말이 될 수 있는지 이건 좀 의문이 남습니다. 예, 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 논란에 오늘 기름을 더 얹은 게 같은 당의 양이원영 의원이 지금 해명을 한다고 한 얘기인데 오히려 더 큰 논란을 낳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CG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이
이제 미래에는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면서 예. 미래에 더 오래 살아있을 청년들과 아이들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김 위원장의 말에 동조를 한 건데요. 71년생입니다. 양이원영 의원이. 그래서 50대인데요. 자신이 2050년에 살아있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이 말을 하면서 그렇지만 자신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윤석열 정권이 망치고 있는 미래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예. 사실 빨리 이걸 수습하려면 사과를 하고 발언 취지를 정확히 다시 설명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야당의 반응을 보면은 이게 뭐가 문제냐 이 발언 자체가 이런 취지의 얘기들이 지금 배경에 깔려 있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고는 이런 식의 해명이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게 그제인데요. 어제 해명을 했으면 조금 이 논란이 잠재워졌었어야 되는데 지금 해명과 사과가 없어서 조금 더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 오전 회의에서도 비판이 아주 크게 나왔는데요. 2004년에 열린우리당 시절에 정동영 전 의원이 노인 비하 발언이 있었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노인 폄하의 긴 역사를 가진 정당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발언들을 계속하는 이유가 표 계산을 앞세워서 극단적인 국민 분할 지배 전략으로 선거에 접근하는 거다 이러면서 구태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표 계산이다. 어떤 식의 표 계산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 노인층이 이제 좀 전통적으로 통상적으로 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 이게 지난해 이 대선에서의 연령별 출구조사 결과를 좀 가져왔습니다. 예. 이걸 보면 조금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면 이제 20대 이하와 30대에서는 이 윤석열 당시 후보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오차 범위 이내로 비슷한 비슷했네요. 네, 비슷합니다. 비슷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40대부터 조금 이 추세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는데 4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60.5%, 50대에서는 52.4%로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지지 격차가 훨씬 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60대 이상, 그러니까 노인으로 볼 수 있겠죠. 여기로 오면 67.1%로 이재명 후보를 압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60대 이상이 다 노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어쨌든 연세가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특히 거북한 이런 말들이었을 텐데 자 김종혁 국장께 좀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어제 오늘 이게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었는데 이게 총선을 한 8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이런 발언이 나와서 이게 야당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슈가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의 의도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두 명이나 이런 얘기를 연달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들이 의도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기에는 평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 정동영 대표가 했던 70대 이상 뭐 노인들은 투표장에 나오지 말라라든가 아니면 뭐 유시민 씨가 얘기했던 50대 이상은 뇌가 썩으니까 60대부터는 무슨 자리를 맡지 말라라든가 뭐 이런 수많은 어떤 노인들, 나이 든 분들에 대한 폄하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은 민주당 분들은 저렇게 나이 든 분들을 폄하하는 저런 발언들을 할까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거든요. 더구나 이번에 양이원영 의원이 저건 해명도 아니고 계속 나서서 그 혁신위에서도 우린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언론의 과도한 해석이고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주고 미래를 개척하라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예. 나이 드신 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당신의 그 발언은 노인들에게 굴욕감을 주고 그리고 과거를 폄하하는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야당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이 발언 평가하셨습니까? 글쎄요, 기본적으로는 과거에 뭐 정동영 의장 발언할 때 제가 선거에 출마했을 때 일주일 동안 그 혐오 발언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출마 당시에 그 발언이 나왔군요. 그때 아마 예. 젊은 그 뭐 기자들, 젊은 대학생들 기자들하고 간담회하면서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우리 당의 혁신위원장이 저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세대 간 갈등을 통해서 총선에 이겨보자라든지 혹은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답이 7살짜리가 갖고 있을지 70세 먹은 노인이 갖고 있을지 107세 어른이 갖고 있을지를 다 그래서 여쭤보고 돌아가면서 토론을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저는 민주주의로 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세대별로 나이 많이 뭐 오래 살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구조에도 안 맞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버느냐의 기존 그 논의하고도
멀어지고 실제로 개인적으로 보면 누가 오래 살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런 아주 단편적인 사고를 하신 분이 말하자면 정치 혁신, 민주당의 혁신을 이끌고 그야말로 어떤 내년 총선에 승리를 할 수 있을까 매우 걱정이 되고, 또 기억위원장뿐만 아니라 같은 양희원 의원이 그런 비슷한 발언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상당히 그 말하자면 정치 공학적으로만 이 문제를 풀으려고 하는 그런 민주당의 어떤 의식,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만약 그런 논의가 있다, 뭐 생각을 있다 하더라도 너무 빨리 퍼졌고, 또 20대가 이런 얘기를 좋아할까 진정으로 그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예. 과연 저런 발언들이 선거에는 도움이 됐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할 텐데, 이채림 기자, 과거에도 이제 저런 발언들이 여러 번 나왔었잖아요, 야권에서. 그때 이제 선거 전에 나온 경우도 있었는데 젊은 층들이 오히려 더 투표를 하러 가서 선거에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오히려 저 장년층 이상의 집단 반발 심리를 자극해서 오히려 선거에 불리했는지,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뭐 정확한 이 발언의 효과를 저희가 뭐 측정해 볼 수는 없겠지만요. 조금 전에 이제 김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이 정동현 전 의원의 60대, 70대는 선거날을 쉬시라 이 발언 이후에요. 이 정 전 의원이 파장이 되게 커서 정 전 의원이 원래 선대위원장이랑 비례대표 의원 후보에도 올라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모두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판세가요. 열린우리당이 좀 탄핵 이후여서 한 200석까지 이제 차지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결론은 이 152석으로 아무래도 좀 원래 예상보다는 조금 적은 그 의석을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이 19대 총선 때 이 방송인 김용민 씨가 이 노인 폄하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본인이 낙선을 한 것은 물론이고 이 때문에 민주통합당 전체 판세가 좀 악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예. 자, 김광삼 변호사님, 이 발언이 뭐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 많이 화나신 분들은 그런 생각까지도 할 것 같아요. 법적인 문제는 뭐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특정한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전체적으로 뭐 나이 든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김영균 혁신위원장이 지금 이번에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뭐 여러 가지 구설수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혁신위원장이라는 자리에 대해서 본인이 좀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김은경 위원장이 사실은 혁신위원장 맡았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 많은 걱정을 많이 했죠. 전혀 정치도 모르고 정무관계 없는 사람이 와서 어떻게 혁신을 할 수 있겠느냐. 예.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우려를 낳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정무감각이 없는 걸 떠나서 기초적인 이제 생각에서도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혁신위원회가 사실은 민주당을 위기에 구하고자 해서 혁신위원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의 어떤 리스크를 제거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민주당의 리스크를 오히려 더욱더 만들어내는 그런 혁신위원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미래가 좁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제 본인의 이 얘기 자체는 사실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도 되지만 인간의 생명을 갖다가 어떻게 등가성을 매겨가지고 이거 숫자로 환산할 수 있느냐. 예. 이런 부분의 문제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호남에도 보면요.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MZ세대들은 사실은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꼭 뭐 지지하는 사람은 뭐 나이 드신 분은 보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진보 이런 식으로 어떠한 양극단적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전혀 맞지 않고 선거 공학적으로만 봐도 패착의 그렇죠. 발언이었다. 완전 패착이다 볼 수 평가시죠? 있는 예. 거죠. 김정일 뭐 국장님. 혁신위원회 자체가 사실은 미래가 짧죠. 얼마 남지 않지 예.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게 그냥 단순한 말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준비된 원고였잖아요. 예. 예정된 행사였었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모든 걸 얘기하려고 준비하고 갔던 얘기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리고 논리 자체를 보면 나름대로는 상당히 논리 구조를 갖추려고 이렇게 노력한 것으로 보여요. 따라서 이것은 말 실수라기보다는 본인의 생각인데, 그런데 이 민주당, 진보정당이라는 민주당, 그리고 거기에 혁신위원장이라는 분이 갖고 있는 이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사고방식의 경악을 금할 수가 없어요. 아니, 미래가 짧으니까 투표율을 줄여야 돼. 그러니까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줄여야 된다면 그러면 짧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학력이 짧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가방끈 짧다고 그러잖아요.
학력이 짧거나 재산이 짧거나 외모가 짧거나 혹은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투표권을 줄여야 됩니까? 이게 진보정당이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이런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어떻게 공공자리에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성추행범들에 대해서 그 성추행범들을 감싸고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그런 분들을 비호하는 영화를 만들고 이게 과연 민주당이 진보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무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에 뭐 동조하는 의견도 오늘 나왔지만 걱정하는 분위기도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발언들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과연 우리 당을 혁신하러 우리 당을 도와주러 오신 분 맞나? 좀 방송 좀 안 나오시거나 말씀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지한 건지 아니면 인식이 아주 깊게 잘못된 건지 참 너무 좀 황당합니다. 그건 굉장히 몰상식하고 반상식적인 얘기죠. 자, 이제 저런 발언들이 민주당에 그나마 좀 양심이 있다, 양심을 대변하는 발언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던데 양이원영 의원의 경우에는 올해 71년생이라고 아까 이채림 기자가 설명을 했는데 이제 50이 좀 넘은 나이죠. 과연 양이원영 의원은 본인이 투표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오늘 얘기는 따로 없었죠. 이채림 기자. 네, 아까 그 페북 그 메시지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예. 본인도 50대이기 때문에 사실 여명으로 보면은 뭐 다른 20대, 30대에 비해서 많이 남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본인이 그런 얘기도 거기 적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본인 투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또 이것도 좀 배치가 되는 게요. 그럼 다른 노인분들 역시 뭐 자녀라든지 손주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도 이 자녀와 본인의 그 손주를 위한 미래를 위해서 투표를 할 수 있을 텐데 본인은 자녀를 위해서 미래를 보면서 투표를 한다고 하면서 다른 노인분들을 위해서는 뭐 이렇게 투표권을 뭐 줄여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부모 세대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자녀 세대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할지,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할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젊은 세대만큼 또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까지 좀 더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발언을 하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2004년 총선을 불과 20일 앞두고 당시 여당 대표가 꺼낸 말입니다. 그분들이 미래를 결정해 놓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어쩌면 이제 곧 뭐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집에서 쉬셔도 되고. 실수라며 사과했지만 한 번 뱉은 말이 주워 담길 리 없겠죠. 2014년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 말은 어떻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인은 누구더라도 70, 90이면은 그 쉬셔야지 왜 일을 하시려듭니까? 동갑내기인 두 사람. 올해 딱 70이 됐습니다. 모두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군요. 야권의 노인 폄하 발언은 잊을만 하면 나옵니다. 뇌 기능을 문제 삼거나 한 50대에 접어들게 되면 죽어나가는 뇌세포가 새로 생기는 뇌세포보다 많죠. 사람이 멍청해집니다. 막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있어고 엘리베이터 없애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게 엄두가 나지 않아서 시청으로 오지 않지 않겠는가. 조국 전 장관은 투표를 못하게 하기 위해 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렸다는 청년에게 진짜 효자라고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 노인 폄하 발언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죠. 그러니 바꿔야 된다는 의지가 어르신들에게는 좀 없는 거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나서서 참여하고 하나같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려다 나온 말이라고 하지만 투표도 미래도 특정 세대만의 것은 아니겠지요. 나이로 갈라치며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인들, 그들 역시 노인이 됩니다. 오늘의 줌인이었습니다.
예, 과거에 나왔던 야당에서 나왔던 노인 폄하 발언들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서주민 기자, 오늘 김은경 위원장이 이제 원래 출근하면은 기자들이 쭉 붙지 않습니까? 네. 기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까? 예, 뭐 사실 오늘 비공개 혁신위 회의가 당사에서 민주당 당사에서 있었는데요. 예. 오늘 오전 10시부터 있었기 때문에 기자들이 가서 대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뭐 기자들이 가장 중요한 발언이니까요. 김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갔는데 경찰과 바리케이트 때문에 그 당사 현관문 앞까지는 기자들이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이 시위나 이런 것 때문에 이 경찰이 당사 경호를 하긴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돼 있죠. 기자들 요구에 따라서 현관 앞까지 들여보내주기도 하는데 오늘은 그게 잘 안 됐고요. 기자들이 계속 항의를 해서 오후 3시부터 당사 현관 앞에서 다시 기다렸습니다. 결국 혁신위 대변인이 대신 내려와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반면 김 위원장은 그 기자들을 따돌리고 지하로 빠져나갔습니다. 김 위원장 대신에 대변인들이 내려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또 한번 들어보시죠. 위원장께서 여명 비례 투표라는 아이디어를 접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용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바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사과할 일은 아니고요. 세대 간 갈라치기로 좀 소비할 사안이 아니라 그 정치가 어떻게 청년들의 의사를 반영시키게 할 것인가 하는 절실한 문제를 다루는 사안이거든요. 중요한 문제를 좀 늘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게 좀 국민들이 정치를 좀 혐오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이원영 의원님이 방금 전에 이제 청년이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고 동의 발언하셨는데 발언의 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한 그런 이제 그 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과할 일이 아니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뭐 해명한 발언을 보면은 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죠. 네, 기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언이 뭐 오해든 아니든 고연령자들에 대한 분노라든지 그런 어떤 절망감을 분출하게 했다면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는 것이 훨씬 당의 부담을 줄이고 그렇게 갈 수 있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민주주의 근간에서 1인 1표다, 또 연령차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나이 드신 분이나 뭐 어린 분이나 지금은 오히려 더 뭐 연령이 선거 연령이 인하되고 있잖아요. 그런 균형을 잡아가는데 사실은 인디안 속담에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 같다. 예. 그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인류가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정치에서도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오히려 차라리 김은경 위원장이 생각해야 될 것은 사실은 비례대표든 어쨌든 내년 공천을 아예 연령 비례로 하겠다, 젊은 사람들한테 더 말하자면 할애하겠다, 오히려 그런 부분이 투표권을, 안 되는 투표권을 젊은이한테 한 표, 두 표 더 줄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을, 그렇게 얘기하느니 오히려 지금 그 국회의원 연령이 지금 50대 중반, 또 오히려 정말 올드보이들이 많이 온다는데 저는 다음 총선 결과들이 고연령 될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정말 당에 기여하려면, 당의 혁신위원회가 기여하려면 남녀, 성별, 연령별 골고루,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식으로 그냥 연령별로 비례를 줘버리거든요. 예. 오히려 차라리 그런 대표성이라도 있게 만들든지,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면 정말 이상민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의 혁신의 어떤 말하자면 기수가 되기 위해서 나오신 건지 아니면 부담이 되기 위해서 나오신 건지 참 알 수 없다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총선을 이제 8개월 정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발언의 파장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어떤 세대 결집을 노린 그런 발언이었다면, 의도가 된 발언이었다면 오히려 부작용도 걱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자, 이제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 이달 8일에 있을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운명의 날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8월 8일 날 재판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과연 검찰이 기대하는 대로 진술을 해줄 것인가, 그게 관건이겠습니다만, 검찰이 원하는 대로 이제 진술을 한다면은 이제 조만간 소환이 있겠죠. 8월 8일이 중요하다. 예. 자, 김광삼 변호사님께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발언이 지금 계속 바뀌지 않았습니까? 근데 법정에서 하는 발언은 기존의 검찰 진술과는 좀 받아들이는,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내용이 좀 다를 거다, 이런 취지의 말로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지난 이제 법정에서 한 얘기, 그러니까 전과 다르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보고를 했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이제 민주당이 특히 이제 난리가 났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조서를 받을 때는 좀 더 구체적인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8.18 재판이 있는데 8.18일 때 아마 그 부분을 검찰에서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럼 확인을 해서 그게 맞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소환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내용 자체 어떤 구체적 내용이 어느 정도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저렇게 굉장히 과도하게 반응한 걸 보면 그때 나온 어떤 진술 이외에도 내부적으로 또 다른 진술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어떤 종류의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거죠. 예. 뭐 옥중서신에서는 뭐 사전 보고 안 했다 이런 내용이 있지만 그 이외에 어떤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들이 상당히 들어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게 이제 8월 8일 확인될 거라고 보고 그럼 결과적으로 법정에서 그걸 다시 재확인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이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는 이제 소환해서 조사할 것이고 지금 백현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상당히 이제 불리한 진술이 지금 많이 나온 걸로 보여요. 특히 백현동 아파트를 건설했던 아시아 디벨로퍼 뭐 대표랄지 이런 사람들이 말을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고 또 상당히 그 이재명 대표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인섭 씨의 어떤 진술도 상당히 이제 검찰에게 좀 우호적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김인섭 씨가 그 프로젝트에 합류한 뒤에 이제 그 허가 절차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죠.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때 선거대책본부장을 하고 있다가 지금 백현동이 아파트 어떤 그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서 계속 거절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아시아 디벨로퍼로 가면서 이게 다 일사천리로 허가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이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8월 내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재선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이제 뭐 회기 그런 문제가 있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가 최초 진술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으로 나중에 바뀌었고 그 뒤에 본인의 옥중 편지를 통해서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시 얘기가 됐기 때문에 판사도 아마 재판에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본인 입장을 위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는 운명의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8월 8일이 운명의 날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김종혁 국장께 질문을 드릴 텐데 지금 만약에 8월 8일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이 나오고 나면 이제 사법 리스크가 또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주장했던 거는 뭐냐면요. 처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야, 또 검찰이 소설 쓰고 있네. 검찰이 언론 플레이 시작했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확인된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진술을 했고 그것이 비공개 재판에서 변호인이 그걸 확인해 주면서 언론에 알려지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재판 때 만약에 그 부인께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법정에서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소란을 피우지 않았으면 아마 재판장이 물어봤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저렇게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그게 연기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8월 8일 날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다시 법정에 나오게 되는데 지금 보면요. 회유와 협박이 말할 수 없이 지금 가해지고 있다. 검찰이 아니라 민주당과 부인으로부터 회유와 협박이 이루어지게 지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예를 들면 부인께서는 법정에서 당신이 만약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계속 돈을 줬다는 얘기를 하면 나는 가족 관계를 끊겠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가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겁나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밖에 나와서 지금 언론과 만나서 뭐 탄원서 같은 걸 내면서는 여보 얼마나 고생 많아요. 사랑해요. 이런 얘기까지 또 공개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 감옥 안에서 이런 소식을 듣는다면 굉장히 심적인 갈등을 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그러고 한편으로는 또 뭐 사랑한다고 그러고 이거야말로 지금 민주당이 그 이화영 지사의 그 진술이 어떻게 나올까? 이 진술이 제대로 나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그 위험, 리스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8월
8월에 영장이 청구되고 10월에 물러날 수 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들이 지금 야권 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이런 흐름 정치권의 움직임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8월 8일 아주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이 무소속 의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서주민 기자와 이번엔 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지금 국회 회기가 끝났기 때문에 영장이 청구되면은 이제 별도의 체포 동의 절차를 밟지 않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두 사람 말씀하신 대로 일단 탈당을 했기 때문에 현재 무소속인데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금품을 살포하거나 또 수수한 혐의 등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8월 16일까지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 기간이죠. 따라서 국회 체포 동의가 필요 없게 되고요. 일반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법원에 직접 출석을 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될 듯합니다. 검찰은 앞서 5월 이 두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당시는 회기 중이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졌고요. 당시는 부결이 됐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이렇게 영장을 사실 별 달라진 내용이 없다고 아까 브리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영장이 청구됐던 내용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영장도 사실상 기각이 돼버렸는데 그 영장을 비슷한 내용으로 다시 청구했다. 검찰에서는 상당히 좀 구속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일단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제 영장을 청구했는데 사실은 검찰의 의지와 달리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되면서 영장 심사받을 기회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특히 이제 윤관석 의원하고 이성만 의원이 있는데 윤관석 의원이 어떤 죄질, 그러니까 범죄 형의 중대성에 비하면 사실 이전에 구속된 강래구 전 상임감사위원이나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 씨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 하나 가지고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은 이제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범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20명의 국회의원에게 300만 원씩이라는 큰 돈을 돌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구속 재판 받는 것은 형평성에 이제 어긋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혐의는 추가가 안 됐는데 검찰에서 두 번에 걸쳐서 국회 사무처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래서 돈 준 내역, 그러니까 지금 뭐 추정되는 20명들에게 어떻게 돈을 줬는지 그것에 이제 동선을 다 추적하고 또 보좌관들의 어떤 의원회관이랄지 외교 통일위 위원장 소회의실 거기에 출입을 다 확인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증거가 이제 추가로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가 이 정도 되면 구속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더군다나 이제 범죄 혐의 자체도 굉장히 중대성이 있다고 보고 이제 청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이제 회기 중이 아니기 때문에 영장 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성만 의원 입장에서는 검찰의 영장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려울 겁니다. 오늘 반응이 나왔는데 그 반응 들어보시죠. 이런 기습적 영장 재청구는 국회 의결 사항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명백한 정치 행위입니다.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해서 앞장서는 정치 검찰의 행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낍니다. 저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당당하게 사법 절차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법 절차에 임하겠다. 앞으로 영장 실질 심사를 법원에서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이채림 기자, 윤관석 의원도 오늘 입장을 냈죠? 그렇습니다. 윤 의원도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취지를 보면 이 방금 들으신 이성만 의원의 이 입장문과 거의 취지가 유사합니다. 예. 일단은 검찰이 전례 없이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다면서 이 검찰의 이런 수사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강하게 입장을 냈습니다. 근데 이 두 의원의 이런 입장은 좀 앞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을 때부터 예견이 됐었는데요. 지난 5월에 검찰 수사가 시작됐을 때 그때도 윤 의원이 입장문을 냈었는데 검찰의 수사가 총선용 정치 수사라면서 여기에도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 본인들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와는 연관이 없다 이렇게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예, 당사자들은 늘 저렇게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이 공개가 돼서 저 혐의가 상당히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각인이 됐던 그런 상황이었죠. 당시 녹취록 저희가 다시 재구성해봤습니다.
관석영이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필요하다면 뭐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거기 해야지 오빠.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한 개 우리도 주세요. 또 거기서 3개 뺏겼어.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내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 이따가 이성만이 10시에 만나자대. 왜? 비용 준다고? 받으면 50만 원씩 이렇게 봉투를 나한테 만들어서 줘. 자, 김영주 의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까 김광삼 변호사께도 말씀을 하셨지만 비슷한 혐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미 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그것도 민주당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돈봉투 사건이 있었던 걸로 해서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민주당 내부의 상황은 어떻게 바뀔 걸로 보십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언제 뭐 실질적으로 그걸 가지고 논란을 하고 뭐 기명 투표를 하니 많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이 이제는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국회의원이든 아니든 거기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지금 이승만 의원이나 어떤 개인적으로 보면 과도하다 혹은 뭐 이렇게 정치적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본인들이 그렇게 무반응으로 일관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뭐 본인 심정으로는 개심하든 아니든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하여 민주당에서 굉장히 뭐 속으로야 뭐 검찰의 어떤 그 공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그다른 큰 어떤 반응, 반대가 표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한동훈 장관이 당시에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부스럭 소리가 났다, 돈봉투를 주고받는 소리가 났다는 이야기까지 해서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반발한 적이 있었죠.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 한동훈 장관이 어떤 설명을 했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돈봉투에 대해서 뭐 증거가 확실하고 이렇다면 좋은데 뭐 부스럭거린다든지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신다. 참 기분이 모멸감을 안 느낄 수가 없죠. 그 얘기 듣고 왜 다 부결하셨는지도 저는 참 궁금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그동안 야당이 계속 공세를 펴왔기 때문에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면 한동훈 장관의 국회에서 했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재평가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종인 국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건데 그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가자. 국회의원이든 뭐든 누구든 간에 똑같은 국민으로서 대우를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지금 이성만 의원의 지금 조금 전에 뭐 모욕감을 느낀다라는 말도 그렇고 그 이전에 또 아까 소병섭이었나요? 소병철 전 검사장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모멸감을 느끼지 않겠느냐, 부스럭부스럭 소리를 냈다느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적 접근을 하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게 두 가지의 어떤 가치의 충돌, 하나는 한동훈 장관은 모든 사람은 법대로 갑시다라는 그런 주장과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까지 다 그래왔는데 장관 왜 이러는 거야? 라는 어떤 두 개의 그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이제 조만간 며칠 내에 법원에서 이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문제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 조원 씨가 최근 검찰에 서면 진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아들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이 과거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후보자의 아들 거 띄워봐 주세요. 또 다른 것 기존에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만 연대 정외과 대학원에 서류할 때 들어가지 않았을까? 연대 정외과 대학원 갈 때는 입시 필기 시험을 보았습니다. 아니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필기시험으로 입시를 이 한 서류가 작용을 했나 안 했나 왜 그러면 아드님께서 2017년 10월 달에 이걸 왜 발급받았는지 후보자의 아들도 한영 외고 2학년 때인 2013년 7월 달에서 8월 한 달간 공교롭게 딸이 했다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고등학생 중에서 서울대 인권법 여기 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사람은 일단 주장상으로 후보자의 딸과 아들 그리고 장 교수의 아들이
거의 유일하거나 아니면 또 서로 관련 있는 한두 명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현재 지금 상황에서 저희 아이가 딸 같은 경우는 엄청난 지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들 경우도 제가 어떤 정보를 드리기가 곤란한 게 그럼 또 다시 저희 아들에 대한 얘기로 또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주민 기자, 네. 아들이 지금 진술서를 검찰에 냈다는 건데 그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까? 예, 뭐 대학원 입시에 그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혐의에 대한 입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또 지난달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다면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자진 반납하게 하겠다고 했었죠. 그 당시 그런 의견을 밝히게 된 경위도 포함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제출을 포함한 입시 비리 혐의로 유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강선 변호사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조국 부부가 다 이제 입시 비리와 관련돼서 처벌을 받은 거고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자녀들은 지금 현재 이거 관련해서 기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진술서를 낸 것, 즉 검찰이 조사해서 기소하는 것과 연결이 돼 있지 않냐 이런 생각들도 하는 분들이 있던데 기소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이제 검찰에서 이제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하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볼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연세대학교 이제 학위 자체를 이제 반납하겠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면 진술서에 이제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 관련해서 이걸 허위인지 여부를 인정했냐 인정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허위라는 걸 인정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 이제 반성의 여지가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어떤 처벌하지 않고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반성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허위로 인정을 한다면은 이제 최강욱 의원의 재판이나 이런 데까지 다 영향을 다 줄 수밖에 있지 않습니까? 아마 최강욱 그 재판은 이미 뭐 허위라는 게 거의 입증이 됐고 예. 대법원에 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뭐 영향을 주고받을 건 없을 것 같아요. 항소심에 이미 다 끝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조 전 장관이랄지 조 전 장관의 딸 아들의 어떤 행동의 형태를 보면 굉장히 저자세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 전 장관 아들도 뭐 부산 의전대와 관련된 항소심도 다 취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에 또 조사를 받았고 또 조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SNS를 좋아하잖아요. SNS 놀이를 한다는 얘기가 들을 정도였는데 지금 SNS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거 자체는 아마 이제 본인이 아들과 딸이 검찰의 기소로 말미암아서 어떤 전과가 되는 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실 확인서에 사실 진술서에 허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사실은 조 전 장관과 배치되는 거죠. 조 전 장관은 지금 항소심에서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죠. 그러면 아들이나 딸은 허위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이것은 기소유예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편법적으로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저희는 또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조국 일가의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엄벌을 해야 한다 이런 여론도 있지만 사실 또 모든 가족을 다 처벌해야 하느냐 이런 여론도 같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제 검찰이 해결할지 검찰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를 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 이후에 경찰이 가져갔던 수사 종결권을 대폭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한동훈 장관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 수사준칙의 개정으로 검찰 권한 또는 경찰 권한이 확대되느냐가 아니라 이 수사준칙의 개정 전과 후에 국민의 권익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이 이슈의 본질입니다. 국민들은 특히 서민들은 자기 고소 고발 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기를 바라시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기 말을 더 들어주시길 바라는데 이 수사준칙은 정확하게 그 방향입니다. 여기서 어느 편이 옳은가는 진영에 따라 모호할 수 있지만 무엇이 옳은가는 분명하죠.
자, 이 검수완박을 다시 이제 되돌린다. 야당에서는 지금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좀 복잡해서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수사하는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서주민 기자가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법무부가 낸 수사준칙 개정안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딱 하나 꼽으라고 하면 이 경찰이 전담했던 보안 수사를 검찰이 분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분담하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특히 검사가 경찰에 보안 수사를 할 경우에 이 1개월 이내에 또 이런 요구를 받은 경찰은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이행하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보안 수사를 요구해도 언제까지 해야 한다 이런 시한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사 민원인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사가 조금 지연되거나 보안 수사가 제대로 무기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사실은 딱히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국민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사가 묵혀져서 경찰에서 묵혀져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검찰이 그걸 다시 좀 지휘를 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걸 수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묵혀졌는지 뭐 이거에 대해서 좀 관련 자료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제 표를 보시면 이 보안 수사 요구를 받은 사건 4건 가운데 이 한 건 가량이 최소 6개월 이상, 그러니까 6개월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최소 6개월 이상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3개월 내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그 사건을 직접 넘겨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도 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뭐 우리 수사와 관련된 권한을 또 검찰이 가져간다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을 텐데 경찰 입장에서 좀 부담을 던다 이런 좀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휘부 쪽에서는 약간 수사권 축소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일선 경찰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사실 많은 업무량을 조금 줄여주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 이제 바뀐 것들을 또 말씀을 드리다 보면요. 고소나 고발을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접수를 기피하는 경우가 조금 있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또 고소 고발장을 냈을 때 국민들이 냈을 때 반드시 그 수사기관이 접수하도록 의무화하도록 명시하는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법 안 고치고 시행령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입법 예고는 법이 아니라 이 시행령을 개정하는 거라서요. 국회의 표결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당연히 민주당은 상위법을 무시한 거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법무부는 중요한 거는 수사기관이나 또는 이 정치인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 그 여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서주민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야당에서는 시행령 정치다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영주 의원님. 네. 시행령으로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한다는 반론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현재 의석 구조를 볼 때는 현실적으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걸 한다는 것이 뭐 법적인 쟁론을 가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주장하는 것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다시 경찰한테 가져갔던 것을 검찰로 가져오는 것이 국민의 권익에 더 좋다라는 일관된 주장이거든요. 그것 또한 상당한 어떤 편파적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가급적이면 어쨌든 법 개정을 통해서 시행령보다는 수사 준칙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법 개정을 통해서 토론과 말하자면 제대로 된 어떤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의정이라든지 앞으로 실질적인 법의 권위를 필요하는 데 있어서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야당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상당히 그것을 브로킹한 문제가 있고 또 혹은 실질로 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있어요. 말은 검수완박이지만 그렇지도 못하고 또 실제로 개정안 자체도 이미 검찰로 많이 간 부분을 다시 한번 검찰 쪽에 더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권익에만 말하자면 좋을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더 그것이 경찰과 검찰 간의 미묘한 기싸움으로서 그것이 어떤 쟁론을 다시 만들어 갈 것인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국민에게 많은 편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법과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다수 국민들은 또 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또 가보겠습니다.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자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했습니다. 그 출근 장면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정당이나 특히 과거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이 공산당의 그 신문이나 방송을 저희가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유민주 헌정질서 속에서 언론 자유를 누리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책임 있는 보도를 해야 한다. 후보자님 보시기에는 그런 소위 기관지 같은 언론이 지금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언론이 좀 그런 언론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시고 본인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저 발언 때문에 논란이 좀 됐었는데 공산당 신문 언론이라고 하지 않는다. 김정일 국장님, 이건 뭐 당연한 말이긴 한데 저게 지금 언론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야당의 어떤 비판 이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오늘 논란이 컸던 거잖아요. 저거는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동관 지금 내정자가 주장한 것은 지금 현재 언론의 상태가 정상적이 아니다. 가짜뉴스가 너무 남발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어떤 총리도 어떤 대법관도 이번에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자처럼 저렇게 몇 달 전부터 집중적인 공격이 쏟아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진보 언론에서 총공세에 나선 그런 양상인데요. 그 몇 가지 쟁점이 있잖아요. 학폭. 그건 당사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학폭 의견을 학폭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다가 그 당사자가 나는 그 친구하고 잘 지낸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좀 잦아들긴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영향력을 행사했다. 김승유 고 이사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건데 그게 저는 적절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버지라면 그러면 전화를 해서 우리 애가 그 시험은 보고 전학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비난의 사유가 되는지 잘 모르겠고 더구나 그 결과 그렇게 됐느냐? 아니거든요. 바로 그냥 전학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부탁은 했지만 그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외압이나 영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탄압을 만약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되면 언론 탄압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야말로 저는 보수 정당의 입장에서는 코웃음 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언론 탄압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MBC, KBS 사장을 홍위병들 같은 어떤 그런 언론 노조원들을 동원해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예. 강제로 쫓아냈었고 방통위에서 여기 TV조선 아니에요? TV조선의 점수, 그 승인 점수를 조작을 해갖고 여러 명이 구속이 됐어요.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졌는데 그런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슨 방송 장악이 어떻고 뭐 공정이 어떻고 얘기하는 건 저는 정말 하품 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의 언론 구조 상태로 총선을 치르고 싶은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이동관 내정자가 지금 어떤 식으로 이걸 언론을 장악해 나갈 거다 이렇게 지금 야권에서는 보고 있는 건가요? 글쎄요, 뭐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국가 권력기관을 통해서 통제하려고 했다라든지 뭐 그런 의혹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데 대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분이 어떤 말하자면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많은 상당수 국민들은 이분이 상당히 본인 스스로 말하듯이 가짜 언론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뭘 바로잡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자체가 과연 공정하게 할까? 또 하나의 어떤 편파성을 낳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혹은 야당이 우려하는 분들을 그대로 이제 간행시킨 것. 오히려 차라리 비정치인이 또 언론학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왔으면 훨씬 더 편안하게 방통위가 역할을 하고 지금 벌써 야당은 방통위 구성을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공중되는 것이고 또 KBS는 또 뭐 수신료 문제 때문에 스스로가 굉장히 큰 붕괴를 맞이하게 될 텐데 오히려 차라리 이 부분이 더 현 정부에게 부담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뭐 김광삼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법적으로 지금 언론 관련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의 점수 조작 문제도 대표적인 경우의 하나일 텐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법적으로 논란이 될 부분이 있는지 지금 이제 KBS 수신료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방침을 지금 내세우고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이제 수신료 분리와 관련해서 이제 KBS 이제 유언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유언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 법률적으로 너무 좀 복잡한 측면에 있어서 설명을 잘 안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동관 내정자에 대해서 야당이 공격하는 것이 뭐 언론 장악 기술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언론 장악을 한다 해서 총소리랄지 그런 거에 얼마나 유리하나요? 저 일례로 따르자면 MBC나 KBS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대선에서 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언론 장악의 어떤 프레임으로 갈 것 아니고 결국 이동관 내정자가 과연 방통위원장으로서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또 과거에 어떤 흠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을 인사청문회에서 한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과도하게 이걸 뭐 기술자라느니 아니면 뭐 언론 장악을 하다든지 언론 장악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선거에서 그렇게 이긴 사람이 별로 없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질에 관한 문제로 가는 것이 사실은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야당과 여당이 청문회에 이제 합의가 된다면 조만간 이런 문제들이 국회에서 다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5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치부 정민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혁신위가 혁신 대상입니다. 예, 혁신위가 혁신 대상이다. 자, 김은경 혁신위가 이제 출범한 지 한 달이 좀 더 지났는데 이 별다른 성과 없이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 김은경 혁신위는 윤리정당과 이 정치 회복을 내세우면서 출범을 했지만 지금은 당내에서도 김은경 혁신위가 이 민주당의 최우선 혁신 대상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법 리스크로 궁지에 몰린 이재명 대표가 이탈 출구로 혁신위를 내세웠다라는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이제는 김은경 리스크까지 더해진 상황인 겁니다. 예, 이 사실 뭐 그동안의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이 중립적인 갈등 조정자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갈등을 부추긴 측면도 있었고 또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내세운 것도 아니다 이런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혁신위 출범 당시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내세운 그 취임 일성이 당내 분열과 혐오 조장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의 수장으로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당내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고 혁신의 동력을 저해하는 모든 시도와 언행에 대해서는 일체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김 위원장 본인이 친명계 입장에서 이 당 통합을 해치는 발언들을 해온 겁니다. 이 귀국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는 개파를 살리려 정치적 언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저격을 했고요. 이에 대해 대표적인 친 이낙연계 의원이죠. 서른 의원은 특정인을 겨냥해서 마녀 사냥식 발언을 쏟아내는 속내가 뭐냐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그 앞서 이 김 위원장은 민주당 초선들을 코로나 당시 비대면 학습으로 학력이 떨어진 학생들에 빗대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일단 그들은 학력 저하가 심각했어요. 초선이 코로나 때 딱 그 초선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 그러니까 갈등 조정자가 아니라 갈등 생산자가 됐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노인 비하 발언 파문까지 겹친 건데 앞으로 혁신위를 끌고 갈 동력 이건 있는 겁니까? 사실 철단추를 잘못 깨면서 혁신위의 지금 동력을 이미 잃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 혁신위가 1호 혁신안으로 내놓은 게 바로 이 현역 의원들에 대한 불체포 특권 포기였습니다. 이 수용하지 않으면 당이 망한다고까지 경고했지만 의원총회에서 당론 추인에 실패했습니다. 이 두 차례 시도 끝에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 특권 포기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김 빠진 사이다라는 평가만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심은 혁신위가 언제까지 활동하느냐 바로 그건데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 민주당 당원 단계에 뭐 뚜렷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예. 출범 당시에 이 혁신위가 9월 정기 국회를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은경 혁신위의 남은 시간은 지금 8월 한 달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예, 시간이 촉박한데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까? 바로 그 공천 혁신안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당내 반발을 의식을 해서 기존 공천룰을 큰 틀에서 유지하겠다면서 혁신위의 정권을 맡긴 바가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 때 만들었던 그 룰도 웬만하면 손대지 말고 안정적으로 가자. 그 방침을 주놨거든요. 이번 달 말쯤 공천 혁신안이 공개되는데 이게 당내 갈등의 새로운 내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친명대, 비명대 구도가 아니라 이 현역 기득권 대 정치 신인 구도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비명계를 기득권으로 분류한다면 이 총선을 앞두고 당이 쪼개질 수 있는 단초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혁신위가 혁신 대상에 대한 느낌표는 거치는 혁신위 위장막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예. 사실 김은경 혁신위는 이재명 대표가 위기 탈출을 위해 만든 꼼수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진짜 혁신을 원했다면 중립적인 인사로 당의 체질을 바꾸는 데 주력을 했을 겁니다. 결국 이번 노인 비하 발언으로 위장막이 거치면서 혁신위가 혁신 대상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올드보이의 기한입니다. 예, 뭐 정치권에서는 잊혀지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런 말도 있고 본인 부음 기사 말고는 다 환영한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저분들이 다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특히 그 민주당에서는 올드보이로 불리는 정치인들이 그 내년 총선을 재기의 무대로 삼으려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한번 표를 보시죠. 그 익숙한 얼굴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 먼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올해 81입니다. 81인데 전남, 해남, 완도, 진도 출마를 선언하고 지역 인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건강이 허락하고 정치 발전을 위해서나 김대중 대통령의 이념을 전파시키는 거나 우리 호남 정치의 복원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 그 한간에는 박 전 원장이 3선을 한 이제 전남 목포 출마설도 나왔지만 악연이죠. 손혜원 전 의원은 이 박 전 원장 출마를 하면 나도 나가겠다며 견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박지원 이제 전 의원이 그 목포의 어떤 한 언론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 제가 정말 아연실색해가지고 제가 목포 시민과 함께 좋은 정치인들을 뽑는데 우리가 나서야 된다. 뭐 해남에도 지역 정치인이 있을 텐데 누군가요? 그 초선의 윤재갑 의원인데요. 예. 박 전 원장은 경선만 한다면 해볼만 하다라는 입장입니다. 해볼만 하다? 예. 자, 그럼 다른 정치인들 어떻습니까? 좀 대표적으로 정동영, 천정배 전 장관을 둘 수가 있는데요. 예. 그 둘은 전북 전주병과 광주 서울 등에서 각각 4선과 6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 자신의 지역구로 다시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나오느냐 하는 얘기를 듣고 나오고 싶진 않고요. 민심이 부른다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습니다. 민심. 저는 비록 6선을 쌓았지만은 아직도 개혁 정치에 대한 열망이나 열정은 어느 초선한테 지고 싶지 않습니다. 뭐 출마하는 거는 자유일 텐데 공천이 과연 가능하냐 이 부분이 궁금하네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예. 그 정동영 전 장관이 나올 수 있는 전북 전주병은 같은 당 이 김성주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데요. 김 의원은 현재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어 경선까지 가겠느냐라는 당내 기류가 있습니다. 예. 아까 사진에 추미애 전 장관도 있었는데 광진을에서 5선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고민정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과의 사이에 뭐 공천 문제는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최근에 지금 돌발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압박으로 사퇴했다고 폭로를 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5선을 지낸 서울 광진을에 재도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고민정 최고위원의 속내도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국민의힘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 승리 전략을 짜는 데 여념이 없기 때문에 뭐 누가 오든 상관없습니다. 뭐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당에서도 새로운 인물을 또 내세워야 되는데 이제 과거에 활동했던 분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 당에서도 속내가 좀 복잡할 것 같아요. 당선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올드보이들은 해볼만 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먼저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전 장관은 이 탈당 전력으로 페널티를 받게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특별복당을 허가했기 때문에 이 페널티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도를 무기로 현역과 한번 붙어볼만 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권에서는 과거 정치인들의 출마 소식 없습니까? 그 대표적인 친박이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고향인 경북 경산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최 전 부총리는 한 달 전에 이 이준석,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등 보수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뭉쳐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며 이른바 보수 연합론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 재개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어 여권에서도 민감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올드보이의 기한에 대한 느낌표는 21대 국회의 시대 정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1대 의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2대 의회는 이 새 인물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국회로 거듭나야겠죠. 물론 올드보이들의 리더십과 정치력도 존중받아야겠지만 22대 국회의 시대 정신과 맞지 않는다면 자리가 허락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땅이다. 전국의 희망 여기다 있네요. 제 지역구보다 어쩌면 더 많이 오지 않았을까 할 만큼 호남 지역에 대한 행보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더위에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 물류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다. 대책을 좀 마련하고 꼭 현실화하려고 오늘 이곳에 왔는데 내년 총선이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수도권과 충청권이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이죠. 말로 다투는 화투 코너. 오늘은 서울 동작을 출신의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 그리고 대전 유성 출신의 오선의 이상민 민주당 의원 모시고 각 지역의 바닥 민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나경원 의원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동작을이 그렇게 여당 입장에서는 만만한 지역이 아니고 수도권에서는 또 격전지로 꼽히는 곳인데 바닥 민심 다녀보시면 어떻습니까? 글쎄요, 제가 사실 지난 전당대회 불출마 이후에 그냥 지역에 콕 박혀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최근에는 뭐 지역에서 여러 가지 좀 봉사활동 봉사활동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지역에 많은 분들 만나면서 주로 뭐 경로당도 가고 뭐 쓰레기 줍기, 줍기라고 요새 하죠. 그런 거 해서 사실 이제 수도권의 민심을 제가 제대로 말씀드릴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저희 지역에서 저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또 저 개인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뭐 애정과 그런 것이 섞여 있어서 어떤 분들은 걱정 많이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격려하시기도 하는데요. 저는 뭐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조금 우리 당에 대한 좀 지지가 조금은 좋아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는 좀 체감을 하시나요? 현장에서는 격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그렇군요. 네. 충청권도 지금 이제 표심이 어디로 갈지 지금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충청권에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어느 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딱 단정 짓기가 좀 어려운데 대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다녀보면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한 아주 반감이 아주 종전보다는 더 몇 배로 심화됐습니다. 아, 양당 모두에 대해서요? 뭐 아마 뭐 서울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뭐 이쁜 구석이 별로 없잖아요. 점수 딸 일이 별로 없고. 그래서 저희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에서 그 양당에 대한 그 반감이 두 당이 경각심을 지금 가져야 될 상황인데 아직도 사실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지경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많은 걱정이 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법 리스크가 이게 줄어들질 않고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대표 사퇴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아무래도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나 그 주변 사람들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좀 다를 텐데요. 예. 제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미 충분히 예상되었던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에 관한 부분은 당에 아주 검 먹구름을 억누르고 있고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고 예. 앞으로 그건 더욱더 가중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진퇴가 좀 필요하다, 퇴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해왔지만 뭐 시각이 뭐 당내는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예. 뭐 그 대전을 비롯한 이제 저희 충청 지역의 대략적인 시각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걱정과 우려 또는 그 불신 이런 것도 짙게 깔려 있고요. 또 하나는 검찰이 너무 이렇게 오남용을 하지 않느냐 수사권을 뭐 이런 것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중도층에서는 이 의원님께서 이제 그 민주당 걱정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과연 이제 공천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보다도 제 주위에서 그렇게 이재명 대표하고 싸우면 공천 받겠느냐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공천은 뭐 민심이 주는 거지 이재명 대표가 주는 건 아니죠. 예, 이재명 대표도 이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이제 어제 오늘 이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아마 이게 총선까지 조금 파장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오늘 굉장히 분노하신 것 같아요. 저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또 어떤 분이 막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이제 한두 번의 일이 아니라 계속 민주당이 이상하게 어르신들에 대한 폄훼 발언을 계속 해와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좀 어르신들에 대해서 좀 일부 적대적인 뭐 이상민 의원님은 아니시지만 적대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사과를 하기는커녕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랬죠? 무슨 조작 아니 무슨 프레임이라고 했죠? 이게 이제 갈등을 조장하는 프레임이라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갈라치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사과 이상의 이 뭐 사퇴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민주당이 빨리 수습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어르신 세대들이 대한민국의 지금을 만들어 주셨고 또 그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우리가 아직도 또 활용해야 되고 앞으로 또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그분들의 문제는 굉장히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라서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과 같은 반응으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걱정스러운 게 처음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그 노인 폄하 발언을 했을 때 그걸 빨리 사과하고 수습을 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오늘 보면은 혁신위에서 이제 대변인이 나와서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양이원영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미래 지금 우리가 투표 이번에 하는 사람들이 미래에도 살아있을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또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매를 벌고 있어요. 매를 번다. 분명히 말을 잘못한 건 틀림없고 딱 집어서 말하면 그 차별적 언동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이나 또 인종이나 재산이 많고 적음이나 학력이 많고 적음이나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국민권 행사를 제한을 두고 차별을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더구나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공동체 사회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말하자면 뭐 여명에 따라서 표를 준다. 그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그래서 이건 진짜 무지한 탓인지 아니면 깊은 그 인식 또는 가치관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매우 중대한 오류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그 뒤에 그를 대하는 자신의 과오가 있다고 한다면 빨리 시정하고 사과하고 그러면 끝날 일인데 이거를 또 뭐 어쩌고 편가르기 한다고 해서 오히려 뒤집어 씌우고 상대한테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결국은 기성 구태 정치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지금 김은경 위원장이나 혁신위의 몇몇 분들은 지금 말의 정도가 넘어섰어요. 뭐냐면 도와주려 온 더불어민주당을 오합지졸이다.
또는 뭐 콩가루 집안이다. 그리고 또 초선 의원들을 코로나 때문에 학력 저하 받은 학생들과 비슷하게 수준 이하다. 또는 뭐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뭐 개파를 살리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에도 동등하게 비판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히려 편가르기라거나 또는 이재명 대표 어쩌면 정체가 지킴이로 나서려고 한다고 한다면 혁신의 간판은 떼야죠. 저는 이러한 것들이 당을 도와주려 온 게 아니라 당에 오히려 지금 많은 허물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라는 점에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보면 표에 상당히 민감한 정당이다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상대적으로 노년층이 민주당에 표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좀 박한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표를 안 주면 반성을 하고 표를 어떻게든지 얻으려고 하는 게 저희 정치인들, 선출직들이 해야 될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럼 표 안 주면 그럼 그 안갚음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분 나쁜 얘기를 하고 어떤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얘기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건 참 쓸데없는, 참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어리석은 행위를 그냥 마구제비로 한다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청년층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노력들, 표심을 얻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성과로 이어지는지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청년들의 표를 적극적으로 얻기 위한 차원에서 얘기를 하다 저런 말이 나온 거 아닌가 싶은데 청년들의 표심을 앞으로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국민의힘은 얻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사실은 뭐 제일 중요한 것은 더 많이 듣고 그분들이 공감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뭐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더 속 시원하게 이상민 의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그래서 공천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있죠. 저희 충청권에서 승리하려면 이상민 의원님이 영입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영입까지요. 사실은 청년 정책이나 청년에 대한 노력은 저는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뭐 대통령께서도 뭐 우리 청년 보좌관도 각 부처에 뭐 우리가 두기도 하고 지금 많은 청년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체감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경제, 일자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새로운 것이 좀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저희 당도 청년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아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게 그때 그 어떤 포퓰리즘에 의한 청년 표를 얻으려고 하는 그거는 이제는 청년들도 다 압니다. 다 안다? 얄팍하게. 그래서 이거를 개나기 꼬시려고 말한 가머니설 하고 있구나. 이미 청년들도 다 알고 있고 노령층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정하게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그 접근을 진정성 있게 다가서는 것이 저는 전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선거 때 되면 청년 뭐 공천한다 그러고 또는 뭐 청년들을 영입한다 그러고 일회용으로 이렇게 내밀거나 이런 부분은 정말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부처별로 청년 보좌관 제도를 두고 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성 있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또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그래서 전체적인 나라의 기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청년 일자리 몇 개 만들어 준다 보면 이거는 사실 질 좋은 일자리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경제 정책의 방향, 외교 안보 정책의 방향이 제일 중요하다.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나 꿈을 각 정당에 와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터를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양당 다 거의 맹종 세력으로 만들고 있죠. 청년 정치라는 분들을 사실은 소모품화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기성 선배들이 그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사실 누가 잘하느냐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덜 못하느냐의 게임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아무래도 국민의힘 사정도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러 가지 이제 설화로 지금 징계를 받은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당내 구심점이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평가도 있고 한데 총선을 치르기 위한 전략상으로 볼 때는 어떤 전략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홍준표 시장께서 아마 지금 굉장히 화가 나셔서 이런저런 발언을 지금 하시는데, 말을 조심하셔야 되나요? 근데 이제 아마
현명하시니까 예. 저는 이제 이런 발언 조금 이따 자제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총선 앞두고는 저는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지금 8개월 남은 시점에 우리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까지 정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인데 우리로서는 저는 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보통 한 집권 2년차 선거는 늘 정권 심판론만 우세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거대 야당 심판론이 같이 등장할 수 있고 또 사실 서울이나 서울 수도권, 충청에 사실 저희로서는 굉장히 빈자리가 많아요. 49개 의석에 서울은 9개, 뭐 경기도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석수가 7석 뭐 이러다 보니까 정말 빈자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좋은 인물들을 미리미리 저희가 모셔서 좀 미리미리 좀 자리를 드리고 뛰게 한다면 저희로서는 좀 가능성이 있다. 예. 총선이라는 것이 어쨌든 수도권이 물론 바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만 결국 인물 경쟁력이 늘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좀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뭐 방금 전에 저 나경원 의원께서 뭐 국민의힘으로 영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나경원 의원님을 저희 당에서 영입을 한번 해보실까요? 큰일 났네요. 영입 전쟁이 벌어지겠습니다. 뭐 저도 이제 제가 그 정치적 꿈이 있다면 지금 5선이거든요. 6선이 돼서 국회의장에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려면 제가 속한 민주당이 일당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 참 어쩌면 제 내부 욕먹을 생각 각오하고 할 말을 하는 겁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는 거죠? 잘 돼야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얻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의 상태는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실적만 기대서 거기만 잘못되고 저기를 악마화시키면 우리가 반사적 이득을 얻을 것이다. 근데 이건 착각이죠. 예. 뭐 한동훈 장관 얘기 좀 해볼게요. 한동훈 장관 오늘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또 1등을 했다 이런 조사가 나왔던데 출마 가능성 개인적으로 좀 접촉해서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그 출마 가능성을 물어본 적은 없고요. 다른 건 물어보셨고요. 뭐 개인적인 이야기를 네, 그냥 출마 가능성을 묻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저희는 그 가능한 자원은 다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본인의 의사나 뭐 대통령의 의사가 중요하겠죠. 근데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다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한동훈 것으로 대답을 장관도 대신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좀 보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남은 수명에 비례해서 투표권을 주자는 아들의 의견을 전하면서 합리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이야기가 합리적이라는 거죠. 합리적이란 말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이치에 합당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실 투표권의 역사는 인권의 역사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도 남북 전쟁이 끝난 1870년에야 흑인에게 참정권이 주어졌고 여성은 그보다 늦은 1920년에 투표권이 부여되기 시작했습니다. 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김은경 위원장도 인권 신장이 참정권을 확대시켜온 역사를 모를 리 없을 겁니다. 나이로 투표권을 결정하자는 치기 어린 생각을 합리적이라고 평가한다는 건 민주정당의 혁신을 책임진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닐 겁니다. 천박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총선을 앞둔 정당의 혁신은 늘 중도로 한 발 다가섭니다. 하지만 김은경 혁신위는 민심과 다른 방향으로 한 발을 더 내딛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앵커의 한마디는 게으르기 돼버린 혁신이었습니다. 박정훈의 정치다 내일은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